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2020년 말에 퇴직을 했고요. 벌써 이제 퇴직이 만 4년이 넘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퇴직 이후에는 이제 글을 쓰는 작가로서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작가로서 살면서 퇴직 이후에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요즘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니까, 아니면 퇴직 직전에 애초에 이제 40살 정도 되겠는데 40이란 나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모아서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퇴직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퇴직을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느냐, 그 기술에 대한 부분적인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을 냈고요. 그 책을 내서 그 이후에 이제 퇴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40의 나이를 갖다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대부분 다 20대 중반 후반에 이제 취직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20대 중반부터 30대를 거쳐서 40까지 하게 되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40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안정기, 거기에 딱 접어들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40의 나이에 돼요. 그래서 그 40의 나이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다. 근데 이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말이 달리 얘기한다면, 안정됐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부분이 숨어 있냐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정적인 삶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 있는 딱 시기가 40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살아온 지금 40이라고 그러면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처음에 취직했을 때 25에서 신입사원으로 취직하면 이 회사에 뭐 뼈를 묻겠다, 뭐 그 정도까지 요즘은 아니지긴 한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 누군가한테도 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제 보니까 이제 대리가 됐고, 대리가 좀 지나다 보면 어느새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책임이라고 하대요. 과장, 우리 때는 이제 과장인데 책임이 돼 있을 거고, 책임에서 이제 수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40 정도 되면은 수석을 돼가지고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자리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20대 후반이나 30대에는 사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서 정신없이 아마 일에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룬다든가 아니면 연애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파묻혀 왔다가 딱 40이 되게 되면 회사에서는 팀장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 있을 테고, 집에서는 결혼해가지고 얘가 이제 초등학생, 빨리 결혼한 사람들은 막 중학교를 가려고 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 정도가 40대에 딱 진입하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가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이런 상황이 딱 40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의 의미를 갖다가 얘기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 그래서 뭐 공자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된 거예요. 근데 이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됐다는 의미는 또 하나는 뭐라면 정체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40의 안정기인데, 이 안정기, 이 정체기 때 스스로를 갖다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움을 갖다가 추구해야 되는 게 또 40이라는 시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40은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쭉 막 달려와가지고 정점에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가 끝일 수 있는 그런 안정기에 오다 보니까, 이때는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도 어느 한 회사의 팀장이라고 그러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회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마 이때가 월급이 가장 높을 거예요. 주던 일자리에서 팀장 정도 하면.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막 입학하고 그러면 걔네들하고도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여기다가 또 뭐가 안정되냐면
그때까지는 시간도 자기가 현업에서 막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자로 올라야 되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팀장 정도 되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간관계 측면에서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정화해야 되는 꽃이 저는 40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그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새로운 걸 해야 될 바로 적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마흔에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는데 이때 안정되어 있는 토대를 통해서 더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시기, 이런 시기를 갖다 마흔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흔에 이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50대에 퇴직을 하면서 분기점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흔에 새로운 분기점을 갖다 만들어주지 못한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퇴직을 하면서 그때 새로운 분기점에 앞에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마흔에는 자발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안정돼 있잖아요. 가정도 안정돼 있고 직장도 안정돼 있고 시간도 안정돼 있고 인간관계도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라면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살아갈 수 있게 그 목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마흔이에요. 그래서 마흔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더 일찍 시작하면 좋죠. 20대 후반에 자기 삶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은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의 복리에 의해서 그만큼 더 탄탄하게 기반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시기가 뭐냐면 마흔이에요. 근데 이 마흔이 왜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다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정화되어 있는 것대로 새로운 도닥을 할 수 있는 지지대를 갖다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흔이라는 나이가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튼튼한 반석이라는 걸 아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다면 경제적 자유나 사회적 자유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다면 최소한 40대에 튼튼한 그 반석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데다가 하나하나 기둥들을 세워놔야 돼요. 그 기둥들이 세워져야지 위에다 지붕을 얹힐 수가 있는 거예요. 50대, 60대. 그래서 40대는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허겁지겁 준비하는 것들은 늘 실수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에 꼭 준비하길 바랍니다. 저 세 가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40에 제가 지금 이제 후회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은 후회되지만 40에 그래도 저는 세 가지 부분은 했어요. 첫째 부분이 뭐냐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40에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딴 주머니를 차고 다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일을 가장 정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40대예요. 팀장 정도 되면은 이제 다 보여요. 일을 어떻게 될지. 이때는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도 해요. 근데 이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배워놓으면 이게 삶의 새로운 해법을 갖다 마련할 수 있는 길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일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그때 40에 제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롯데마트인데, 롯데마트에 그때 제가 축산물 구매하는 팀장을 그때 했었어요. 40에. 그러니까 롯데마트에 들어오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모든 구매를, 그러니까 제 손을 거쳐가지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했냐면 축산물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육류들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 공부를 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그 박사과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물의 경영과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들. 그때 이게 가능한 게 뭐였냐면, 그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축산물의 유통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축산물 사육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굳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고기를 파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밑단에 있는
밑단에 있는 소가 어떻게 길러지고 돼지가 어떻게 길러지고 닭이 어떻게 길러지고 이 길러진 것들을 어떻게 도축 가공해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전반 과정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일을 하면서 공부해 갈 수 있었어요. 그때 모든 정보가 다 저한테 집중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40대에서 팀장을 맡고 계신다면 그 분야에 가장 좋은 정보들이 다 올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급을 하게 돼요. 진급을 하게 되면 뭐가 되나요? 월급이,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0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40대에 자기의 몸의 가치를 높여서 소득에 대한 것들을 올라갈 수 있게, 원봉을 올라갈 수 있게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주도해 하셔야 되고요.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1997년도에 자산 2,500만 원을 시작해가지고 퇴직할 때, 2020년 퇴직할 때 50억이라는 자산을 할 수 있었던 거에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50억으로 은퇴해가지고 근로자로 살지 말고 자산가로 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로자를 갖다 내가 폄하한다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근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일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산가로 넘어가서도 그 자산가의 가치를 갖다가 자산을 어떻게 다룰 건가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살 때는 일의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시기가 40에 저도 40에 팀장을 달면서 그 일의 가치를 갖다가 거의 증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만 원의 자산을 갖다가 50억을 늘리는데 첫 번째 부분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월급이라는 거가 아무리 크더라도 사실은 두 번째 부분 근검 절약을 제가 안 했으면 2,500만 원이 50억으로 절대로 안 변했을 겁니다. 제가 늘 하던 얘기 중에 저는 아직도 20년 넘는 스포티지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이건 근검 전략의 하나의 단편으로서 제가 사례를 드는 경우인데 이거에 나타난 것 이외에도 저희 집에 불필요한 물건들은 거의 사지는 않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이거 유니클로에 가시면 18,000원인데 보통 시즌 아웃 될 때는 10,000원이면 삽니다. 지금 이걸 갖다 3년 동안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갖다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 것들이 어떻게 됐나요? 바로 저축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축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오니까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잣돈이 된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꾸준하게 불변의 자산에 투자해서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2,500만 원이 50억이라는 자산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됐고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저는 그래도 가장 훌륭한 투자처가 어디라는 걸 알았어요. 가장 훌륭한 투자처가 어디냐면요.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책을 읽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요. 부자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성공하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건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저는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고 좋은 강연이 있다면 찾아가서 강연 듣고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가서 질문하고 갔다 와서 내가 배워왔던 걸 갖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글을 하나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돼서 결국은 부자로 나아가는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0이라고 그러면 제가 40부터 해왔던 그런 역할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들, 근검 전략하는 부분들, 자기 개발을 갖다 꾸준하게 나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1997년 2,500만 원의 자산이 지금의 50억을 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에서 50억까지 올라가는 비결이 뭐냐? 현재 일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시고요. 아끼시고 가장 훌륭한 투자처는 자기 자신인가 생각하면서 자기 개발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냉정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서울서 부산까지 만약에 가는 길이 사회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KTX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비행기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최소한 대기업이라는 데는 KTX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KTX에 올라타는 순간에 KTX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걸 할 거예요. 중소기업을 다니시고 계신다면 버스 정도 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소기업이라는 그 버스에 올라탄 건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내리면 안 돼요. 가장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부산까지는 다 데려다 주진 않아요. KTX를 타도 다 대전에서 내리고요. 비행기를 타도 대전역에서 내릴 거예요. 그 나머지 대전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길에 중소기업에서 나왔던 대기업에서 나왔던 다 대전 근처에서 다 어슬렁거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전에서부터 자기가 자가용을 준비했다면 대전에서 자가용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길에는 아마 고난이 많이 따를 거예요. 저는 KTX를 타고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전까지는 왔어요. 근데 만약에 대전까지 와서 KTX 안에서 편안하게 놀았다 그러면 거기서 부산을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전까지 완행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분이시라 그러면 그 완행버스 안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들에 대한 것들을 구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서울역에서 출발 지점에 중소기업을 가게 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을 한 이유들. 그 선택은 타이든지 자이든지 해서 그 선택이라는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건 책임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다 그래요. 삼성가에 태어났으면 삼성가에 태어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수저로서의 가야 될 길을 충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0살 때 아니면 25때 직장을 선택할 때 했던 그 선택에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짓눌려져 있는 걸 갖다가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건 뭐냐면요. 대전까지 가서 대전 이후에 자기만의 운송 수단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 생각이에요. 거기서 자학하고 계셔봤자 KTX를 타고 가면은 대전까지 빨리도 가지만 대전에서 머물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들이. 그게 장점이에요. 비행기를 가면 더 거기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오면은 시간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는 순간에 내려서 바로 뛰어야 돼요. 그럼 내려서 바로 뛸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 후반전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완행버스를 타고 가면서 나는 KTX 타고 가는 인간들보다 늦게 도착할 거고 그래서 빨리 출발해야 될 거고 빨리 뛰어야 될 거고 이런 하소연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잠자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잖아요. 너가 잠자고 꿈꾸고 있을 때 네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꿈을 갖다 찾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때 과거에 했던 선택이 계속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끊어갈 수 있는 게 언제냐면요. 40대가 가장 좋아요. 확실하게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40대에 그걸 갖다 끊어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대전 이후에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TX를 타고 가는 거하고 완행버스를 타고 가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같이 KTX를 타고 온 인간들 있잖아요. 너무 편안함에 와가지고 세상 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허성거리는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완행버스를 타고 오면 털털거리면서 굴비굴비 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난스럽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을 갖다가 내가 준비해갈 수 있는 안에 도끼, 인내력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완행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잘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또 굽이굽이 쳐보면서 보면은 곳곳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떤 위험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온 인간이 비행기 하늘에 떠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쑥 보고 내린 사람이 땅 위에서 걸어가면서
아니면 완행버스를 타고 오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들이 보았을 그 무수한 경험들을 갖다가 알 수 있나요? 전혀 알 수 없어요. 대전 이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오토바이를 타거나 아니면 힘겹긴 하지만 진짜 걸어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가신 분이라고 그러면 대전에서 부산까지 걷든지 뭐 하든지 해서 부산까지는 반드시 갈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일희일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래의 내가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한 것들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데가 유통업체인데 유통업체에 이제 임원까지 하다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중소기업에 임원으로 가서 길면은 3년, 짧으면 2년 이렇게 있다가 대부분 다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일자리 못 찾고서 헤매게 되는 게 대부분 다 유통업체 임원들의 퇴직 이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저 이제 육류를 많이 해봤으니까 육류의 회사에 중소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영업부터 바닥부터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금도 나이 50, 60이 돼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현장을 알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가가지고 회사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입으로는 전략적인 얘기 이렇게 많은 얘기들 하는데 이론적인 거에 급급한 얘기들만 현실을 모르는 얘기들만 계속 해낼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바닥부터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같은 동종업계로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쉬워요. 유통업체에서 임원을 해서 퇴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서 1, 2년 있다가 그만둬요. 근데 그 바닥에서 계속 커오신 분들은 지금도 나이 60 넘어서도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해요. 왜냐면 영업은 인맥이거든요. 이분 60 넘었더라도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현장부터 쌓아오신 분들은 자기의 경력을 다하는 순간까지 충분하게 그리고 중소기업은 사실은 정년퇴직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임원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뭐 부사장 타이틀 아니면 전무 타이틀 들고서 70까지 일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 퇴직해가지고 놀고 있을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 되니까 굳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들은 충분하게 배우는 부분, 이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부분은 저희 와이프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1997년도에 결혼했잖아요. 1997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그 2,500만 원, 저기 고덕동에 있는 반자에서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다니던 회사가 또 공교롭게 부도가 나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배가 이만큼 계속 불러오지. 월급은 70%밖에 못 받으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1997년도 그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때 위대한 선택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현실은 아마 힘들 것 같다. 1년 되건 2년 되건 3년 되건 어차피 힘든 걸 견디면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자. 우리가 버는 것 중에 일부는 띄어서 무조건 저축을 하자. 이게 종잣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이 틈을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박탈당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1997년도 회사가 부도나고 그 12월에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했던 거, 이 얘기를 제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2,500만 원에서 50억 가는데 첫 번째 선택했던 것 같아요. 내가 벌고 있는 거에 10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그 중에 10%는 무조건 저축을 하자. 이 선택이 그게 기가 막히게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안에 조금씩 돈을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도난 회사에서 다른 회사를 이직해가지고 월급이 올라가니까 이미 몸에는
전략을 통해서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DNA는 이미 내장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그게 다 저축금액으로 다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 동안에 처음에 10만 원부터 시작했던 그 저축금액들이 쌓여가지고 얼마가 되냐면요. 3억 2천이 됐어요. 거의 200만 원씩을 갖다가 매월 20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한 거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3억 2천을 10년 만에 모을 수 있게 하는 그 선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와이프가 자, 지금의 우리 생활 벗어나기 힘들어. 고생스러운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미래를 위해서 씨앗 감자, 종자를 갖다가 남겨놓는 것들을 안 해놨다 그러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꼭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어느 지점까지 나가기 위한 그 씨앗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2,500만 원에서 50억까지 줄 수 있는데 첫 번째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뭘 다니시든 선택을 하세요. 이 소득을 중에 몇 프로는 내가 미래에 씨앗이 되게, 종잣돈이 되게 저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쭉쭉쭉 쌓여갈 거예요. 저희가 10만 원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쭉쭉쭉 나중에는 300만 원, 400만 원까지 해가지고 2007년도에 3억 2천이 될 수 있을까지 다 쌓여갑니다. 복리의 마법은 위대해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들 인생의 갈림길의 또 하나의 선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 됐던 이 순간에 내가 미래의 씨앗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2007년도에 와이프가 집을 사자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를. 저는 월급 받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적으로 안정돼가지고 월급 받는데 굳이 또 대출까지 보태가지고 아파트란 집을 살 필요가 있느냐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집을 무조건 사자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때는 또 내가 그래도 직장이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대출 받는 부분들이 너무 수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을 사자. 그래서 두 번째 선택, 집을 샀던 부분. 저는 이걸 갖다가 불변의 자산. 지금의 뭐 어떤 게 불변의 자산일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 공부나 부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7년도에는 와이프가 제가 봤던 거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불변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변의 자산에 그때부터는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현금이잖아요. 소득이란 현금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자산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대부분 다 보면은 특히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거의 70%에 80%가 부동산 자산으로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로 다 전환돼 있어요. 이게 뭐 미래에도 같은 법칙이 통용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통용되는 법칙이었어요. 그게 불변의 자산이 무엇인가를 알고 현금 자산을 불변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했던 부분들.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현재 2,500만 원에서 50억으로 진행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자기가 보고 있는 소득의 일부는 무조건 띄어서 굶어주는 날이 들어 띄어서 종잣돈을 만들어 놨던 선택. 두 번째 선택. 그 종잣돈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왔던 그 종잣돈을 불변하는 자산에 집어넣었던 거. 이게 저는 2,5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누구에게? 월급쟁이에게. 월급쟁이가 뭐냐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이 월급 받은 걸 갖다가 쓰고 안 쓰고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 하우젤이라는 유명한 기자가 저널리스트인데 이 저널리스트가 돈의 심리학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갖다가 돈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아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와이프하고 제가 왜 현명의
했다는 표현보다는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건 아마 행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번뜩이는 행운 같은 거죠. 아,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을 실행했던 거. 이것 덕분인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번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첫 번째 부분은 1997년도에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 그리고 2007년도에 이걸 갖다 불변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지금의 길로 나를 인도해 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쌓아도 아무것도 쌓이지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공부라는 걸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보지는 못했지만 공부라는 건 해봤을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했던 이 공부가 한 5%도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1%도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갖다가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눈덩이처럼 확 상승하는 기간들을 아마 여러분들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눈덩이처럼. 근데 어느 순간에 탁 치고 올라가요. 이 다음부터는 급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는 딱 경험했던 건 1억이었던 것 같아요. 1억까지가 딱 올라가고 나니까 1억에서 2억 올라가는 건 되게 쉽더라고요. 2억에서 3억 올라가는 것도 더 쉽더라고요. 이게 임계점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로 보면 1억까지 모으는 게 2,500만 원이 그러니까 7,500만 원만 더 보태는 거죠. 1억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1억을 딱 치고 난 다음부터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행운이 따르는 게 뭐가 행운이 따르냐면 내가 직장을 이직하니까 직장에 한 번을 이직하고 난 다음에 월급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해봤자 2천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이었어요. 부도나 회사에서는. 2천만 원 연봉에서 회사를 이직하고 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천만 원 되고 나니까 돈을 모으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해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이게 힘든 거지 나중에 쌓여가면 이 쌓이는 맛 때문에 축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을 놓고 본다면 한 2억? 우리 때는 1억이었는데 한 2억 정도까지만 그냥 모으겠다. 그게 10년이 될지 기간을 정해놓고 그 정도만 모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월급을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확신할 수 있다면 하세요. 투자라는 건 그 투자에 대한 리턴이 있겠지만 리스크는 늘 있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시간을 거기다가 쏟아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라는 걸 해서 종잣돈이 모이기도 이전에 투자라는 걸 해서 종잣돈까지 가는 길을 갖다가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실 텐데 그 욕망이 어느 순간에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투자에 실패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시 또 처음부터 맨땅부터 시작해야 돼요. 20살에 맨땅 시작하는 것과 30에 맨땅 시작하는 것과 40에 맨땅 시작하는 것과 50에 맨땅 시작하는 것 같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차라리 10년이라는 시간을 20대에 견디는 게 낫지 그 시간을 갖다가 50에서 견디려고요. 50에서 견뎌봤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반대적인 효과가 너무 작아요. 20대에 할 수 있는 효과와 30대에 할 수 있는 효과, 40대에 할 수 있는 효과, 인생을 놓고 보면 자기가 이 이후에 뭘 해나갈 때 반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결과물들이 차이가 너무 커요. 이런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할 거예요. 주된 일자리를 놓치고 나잖아요. 제가 퇴직해보니까 지금은 내가 예전에 받아왔던 연봉만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놓고 보면 그 고액연봉을 받았을 때 그때 저축을 했으면
저축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만약에 손실봤으면 저는 다양스럽게 불변자산, 안전자산에서 성공이라는 행운을 갖다가 본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 중에는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사실 실패한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부자와 성공이라는 것들이 행운이라는 것들 없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잘난 체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뭐가 따랐냐면 행운이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때 순간에 2007년도에 내가 집을 산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은 상장 폐지된 주식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리스크를 감수할 부분이 있고 리스크를 내 스스로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저축은 리스크를 시간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투자는 시간을 버리더라도 투자의 효과를 갖다가 높이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 인생의 시점에서 지금 내가 저축해야 될 시기인가 투자해야 될 시기인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 처음에 경제학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가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만들 건가 이 관점에서 경제학이라는 걸 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뭘 다루는 학문이냐면 국가 전체, 거시경제를 어떻게 성장하는 중심으로 가서 그 안에서 주체들이 되도록이면 부의 혜택을 갖다가 점점 더 많아갈 수 있는 전체 파이가 커져가는 시장을 만들 건가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관점에 놓고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세계 지도를 알고 있다고 내가 서울에서 이천까지 간다 그러면 세계 지도를 전체를 알고 있다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계 지도는 거대한 게 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흐름으로 갈 건가에 대한 것들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전체가 부를 이루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 부자가 하나도 없는 거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전체 국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부가 어떻게 증진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경제학은 거시경제로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 경제를 갖다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개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진 않아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고서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갈 건가를 갖다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다만 세계 지도를 쥐고 있으면 우리 지구라는 이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부가, 돈이 어떠한 사이클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은 경제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경제학이라는 게 결국 재화와 서비스 이 부분들이 교환되게 돈이라는 화폐 단위를 통해서 어떻게 교환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부의 세계지도다. 그러니까 부의 세계지도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은 경제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분이 그랬잖아요. 경제학은 여러분들을 부의 길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 부의 길을 찾기 위한 거는 부자 아빠한테 찾는 게 맞다.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왔던 핵심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경제학에서 여러분들한테 부를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세부적인 지도를 여러분한테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부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 갖다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는 해요. 그래야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기본적인 거시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금리, 물가, 환율, 경제성장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지 현재 내가 어떠한 길로 가냐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환경이 어떻게 될 건가에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경제 환경이, 그러니까 부의 환경이 어떻게 될 건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회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회사라는 게 뭐냐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것들을 회사라고 하는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이 경영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회사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학문이 경영학이지, 이걸 통해서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기업이, 경제주체의 또 한 축인 기업이 어떻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해서 만들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에서 몸담으면서 좀 더 재화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걸 갖다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경영학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부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은 부의 지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경제학이 부의 세계 지도라면 경영학은 부의 우리나라의 전국 지도 아니면 서울시 지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아시는 분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학문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월급쟁이 중에는 부자가 되는 학문을, 그러니까 부자학이라고 칭할 수도 있고 부자 공부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학, 경영학을 통해서 부자로 향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자학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부자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로버트 기요사키나 아니면 돈의 속성을 쓰신 김승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개인이 부자가 되는 길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고요. 유태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개인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갖다가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또 한 분만 더 얘기해 드린다면, 모건 하우젤 같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로 나가는 공부를 갖다가 제대로 해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경제학, 경영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가지고서 대부분 다 부자로 가라고 해서 현명한 투자법, 투자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개인이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월급쟁이에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월급쟁이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의 속성을 얘기했던 김승호 회장도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업을 통해서 부가 어떻게 증진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월급쟁이가 부자로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부자학이라는 학문이 개인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갖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개인이 부자로 어떻게 나갈 건가, 특히 개인 중에서 월급쟁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책을 썼던 겁니다. 재테크하고 비슷한데, 재테크는 이걸 구분을 시켰잖아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과 이 부분들을 구분시켰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서 버는 게 이제 재테크로 구별을 시키는데, 저는 둘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돈을 갖다 모아가는 과정들,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월급쟁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 7가지의 원리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부분은 월급쟁이가 부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대한민국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속이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 부자로 가는데 상속은 기본값이에요. 절편값, 기본값 들어서 상속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 상속과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소득,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소득을 상속을 가져왔던 걸 갖다가 내 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출이잖아요. 지출이라는 마이너스 값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남겨지는 것들이 저축이 복리 현상을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저축이라는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해서 이걸 갖다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불변하는 자산, 가치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해서, 그러니까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자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 뭐가 필요하냐면 행운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자를 갈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7가지 아까 말했던 상속과 소득과 지출과 저축과 대출과 투자와 행운이라는 것들이 7가지 요소들을, 이 변수들을 갖다가 스스로 어떻게 통제해 나가느냐, 이게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영학이나 경제학과는 다른 분야예요. 상속이라는 거 의미, 행운이라는 건 자기 통제권 밖이잖아요. 이 통제권 밖에 있는 것들 이외에 안에 있는 것들, 소득과 지출과 저축과 대출과 투자에 대한 이 5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바로 저는 부자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득부터 투자까지의 이 밸런스를 갖다가 어떻게 맞춰나가느냐, 개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행운마저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외로 놓고 5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부자학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40에는 20대 알면 더 좋은데, 30대 하면 더 좋은데, 40에는 이렇게 경제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경영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부자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서 거기에 맞게 내가 인생의 길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착착착착 치고 나가면, 시간만 쌓이면 그냥 바로 부자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때 놓쳐요. 우왕좌왕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40에 우왕좌왕을 한 거예요. 다양스럽게 행운이 따라가지고 그때 선택했던 그 몇 가지가 지금의 나를 이끌어준 것을 감사해요. 제가 100% 제 실력이라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40에 계신 분이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걸 그래도 시행하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건가를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 40에 그 일을 했던 분은 60, 70에 얼마나 인생이 빛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갖다 주도적으로 살아갈까요? 그래서 부자학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부자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특히 40에는. 그 변수들의 움직임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하는가가 인생이 후반전에 완전히 다른 역할들을 한다는 걸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들, 자기 통제권 내에 있는 거, 상속과 행운이라는 이 부분들은 자기 통제권 내에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5가지는 자기 통제권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통제권 내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40에는 최소한 이해를 하고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5가지의 변수를 갖다가 최소한 40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로직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전 누구나 지금 현재 40에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건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있건 아니면 대기업을 다니고 있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건. 개인이 부자가 되는 길은 개인이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을 어떻게 개인이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부자 공부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월급쟁이 하면서는 잘 몰라요.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만족하고 거기 몰입을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이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걸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저는 부자학, 부자학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 5가지의 변수들을 어떻게 나에 맞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내 삶의 경제적 토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그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지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이제 행운처럼 다가왔던 게 소득 중에 몇 프로는 무조건 저축하겠다. 현재 생활에 막 너무 힘들고 찢어지게 힘들어도 몇 프로는 저축으로 남겨놔야겠다. 이게 조금 쌓여가면 이게 종잣돈이 된다는 거. 이게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득 중에 얼마를 종잣돈으로 나중에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을 만들 수 있는 걸 남겨놓느냐. 이게 소득을 바라보는 첫째 관점이잖아요. 이 관점을 갖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저도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40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여유롭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때 여유롭게 살고 싶고 애들이 아버지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다 해주고 싶고. 근데 그때 씨앗을 충분하게 쌓아놨다 그러면 그때 그 욕망을 아니면 그 불필요한 어떤 지출들을 갖다가 통제했다 그러면 지금에는 또 다른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대한 관점은 소득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월급이면 그 달에 쓰라는 게 월급이 아니라 미래에 씨앗을 남겨놓는 게 월급이라고 딱 고정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월급쟁이들한테 저는 소득을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은 그 달에 쓰는 게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달에 받는 거지 그 달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서 소득을 바라봐야지 소득을 통해서 소득이라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이걸 갖다 모르고 있는 사람은 부자로 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들을 하나 통일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출이잖아요. 지출은 개인이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를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자기 욕망에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욕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돈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얘기를 저는 먼저 해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열등감이니 이런 부분들이 응축돼서 쌓여져서 지출이란 소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욕망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강해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멋진 데를 가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돈의 지출을 갖다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지출이라는 걸 갖다가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면 뭘 바라봐야 되냐면 욕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내 욕망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그래서 내 지출이 어떻게 발생됐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출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지출의 통제에 의해서 사실은 저축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월급쟁이들이 자기의 욕망을 모르기 때문에 지출에서 대부분 다 무너져요. 특히 대기업 정도 다니면 월급이 작은 월급이 아니에요. 그 월급이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갖다 제대로 모르고 그 욕망에 이끌려 다니면서 푼돈으로 다 흩어져버린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저도 이제 돈을 쓰다 보면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 중에서 내가 뭐 과일 하나를 사려고 해서 요즘 과일 한 박스 한 3만 5천 원 되더라고요. 3만 5천 원이라는 거 갖다 과일 한 박스를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96만 5천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 뜬 데는 지켜지던 게
96만 5천 원은 10만 원까지 쑥 사라지는 거 아세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푼돈으로 막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이라는 거 갖다가 100만 원이라는 이 임계점을 3만 5천 원을 써서 96만 5천 원으로 숫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결집돼 있던 이 결집력이 돈이 갑자기 싹 푼돈으로 나머지는 그 사이에 썼던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것들은 푼돈으로 해가지고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뭉쳐진 힘들을 갖다가 흩어지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작동되냐면 바로 욕망부터 작동해요. 돈이 이렇게 해서 사라진다는 걸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모아가고 하는 작동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에서는 욕망을 봐야 되고요. 저축에서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드린 겁니다. 저축을 아는 사람들은 돈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목돈이라는 표현들이 큰 돈이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걸 갖다가 깨트리려고 하진 않아요. 들어오는 순간에 나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축해요. 그게 다 쌓아가요. 근데 100만 원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 3만 원짜리 한 박스만 과일 한 박스 어머니한테 갖다 해야 되니까 명절이니까 갖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3만 5천 원을 딱 쓰는 순간에 이 3만 5천 원을 가서 96만 5천 원이 되는 순간에 이 96만 5천 원은 10만 원까지 급격하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아는 사람은 쌓아가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뭉쳐져 있는 돈을 갖다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법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축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부자로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자린고비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부자들은 자린고비인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나 40대나 이런 사람들은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부자의 길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자린고비가 부자로 가는 길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 학교에 들어온 걸 갖다가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게 딱 통제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서 돈이 모아져서 일정히 돈이 쌓여졌을 때 이걸 갖다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은 부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돈만 쌓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까지를 잘 하는 사람 중에 그건 이제 기본값이고요. 이 기본값에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부자로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변자산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부자로 간다고. 현명한 투자라는 건 불변자산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축까지 해서 돈의 힘을 갖다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모여진 종잣돈을 가지고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할 때 불변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변자산에 투자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할까요? 벤츠 자동차. 이게 불변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벤츠 자동차. 이거는 재화예요. 자산이 아니라 재화예요. 재화 서비스예요. 재화 서비스는 감가상각에 계속 일어나서 사라져가요. 금, 땅 이런 것들은 미래에 가서 불변할 뿐만 아니라 계속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계속 자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온 것들, 종잣돈이 있는 것들 갖다가 그 자산화 시키면 그 자산이 알아서 꿈틀꿈틀 해가지고 쌓여져 갑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불변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 뭘 이용하냐면 대출을 이용해요. 이 대출을 이용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어쩔 때는 보약이 되고 어쩔 때는 독약이 돼요. 보약이 될 때는 어떤 때냐면 아까 말한 부의 세계지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부의 세계지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약이 되는데 부의 세계지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독약이 되고요. 두 번째, 자기의 소득 구조와 지출 구조와 저축 구조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이건 독약이에요.
그래서 부의 세계 지도를 알고 자기 스스로가 부자학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저는 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하다가 보면 늘 독약으로 작동하더라고요. 퇴직이 임박해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출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퇴직하게 되면 소득이 일시에 끊기잖아요. 그러면 대출금을 갚아야 할 능력이 없다 보면 점점 쫄려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바닥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이라는 세계 지도를 알고 부자학이라는 개인이 부자로 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퇴직이 임박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독이 돼가지고 자기의 인생 후반에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투자까지 불변 자산에 대한 이해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소득과 지출과 저축과 투자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간간히 툭툭툭 이용해가지고 축축축 부자를 향해서 가는 길로 갑니다. 이 대출이라는 걸 이용할 때는 근데 한 가지는 꼭 생각하세요. 행운이 따라야 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신의 섭리예요. 신의 섭리에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불운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레버리지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코인이나 주식 투자 이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못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특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점이 뭐냐면 이게 리스크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운이 왔을 때 그걸 갖다 견뎌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나한테 보약이 되도록 사용하신다 된다는 거, 그 보약이 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경제학의 흐름 기본적인 사이클을 알고 내 개인의 소득과 지출과 저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셔야 된다. 이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 지금 40에 되신 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게 많잖아요. 40에는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40에 돈을 허탈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돈을 허탈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앞에, 그러니까 아파트 옆쪽으로 가면은, 산책길 가면은 빌라가 있어요. 저희 지금 명일동하고 길동 사이에 있는 아파트 있는데, 이 길동 쪽으로 가면 빌라가 있어요. 이 빌라가 한 5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보통 빌라들인데, 그 빌라들을 보면 앞쪽에 가서 근데 차를 보거든, 내가. 차를 보면은 기아 요즘 새로 바뀐 거 아시죠? 기아 마크. 다 이 마크로. 기아가 최소고요.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차들이 거기에 많아요. 제가 그 길동에 있는 그 빌라를 보통 전세가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2억에서 비싸봐서 3억일 거예요. 빌라니까. 하면 자가라고 치더라도 4억 5억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벤츠를 운영한다. 벤츠를 끌고 다닌다. BMW를 끌고 다닌다. 그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비일비재하다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아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반떼를 끌고 다녀도 씨앗 종잣돈 마련할 수 있다니까요. 아반떼를 타고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0대에 아반떼 끌고 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근데 40대 대부분 다 제 주변에 있는 40대 팀장급들 이렇게 보면 차가 다 제네시스 막 이렇던데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아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떨 때 보니까 제네시스 더 많던데요, 보니까. 애들의 영업사원들 오면은, 팀장들 오면은, 차가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저는 지출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데, 쓸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하게 쓰는 부분들, 허세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보세요. 자기 생활을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금방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먹는 거 아끼고 이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도 필요해요. 어느 순간 인생에는. 저희가 1997년도 그때는 어떤 시기냐면 내 인생의 모든 불운이 다 한꺼번에 밀려왔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죽기 살기로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다 그런 식이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그때같이 생존을 걸고서 전락했던 시기는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쓸 거 썼어요. 근데 다만 허세는 부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먹고 싶은 것까지 참아가면서 저축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써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쓰면서 나머지 것들을 정확하게 저축하는 거,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의 가끔 안타까운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나가면서 40살에 40 초반에 벤치 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도, 60 먹고서 벤치 끌고 다니면 뭔 재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60에 벤치 끌고 다니는 게 더 나아요. 40에는 아반떼 끌고 다니는 더 멋있어요. 제가 나이 50 넘고 나니까 40에 아반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더 멋있더라고요. 솔직하게. 아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젊음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뭔가에 추구하고 있는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멋있는 모습이 충분히 멋있으니까 괜히 명품 옷 입고 명품 차를 타고 명품 백을 드는 걸로 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폄하시키지 마세요. 지하철에서 책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멋있던데요. 벤치 끌고 다니는 사람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지출을 관리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루에 3끼를 갖다 2끼로 만들고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아요. 삼겹살 먹고 싶은데 삼겹살도 참아야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뭐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근데 삼겹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우를 먹을 때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얘기예요. 삼겹살 정도 아끼라는 뜻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한우 먹을 때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출의 비용이 큰 것들은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가지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6가지가 뭐냐면요. 보통 이제 6가지 인생의 사이클을 하면 육각형 인간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걸 갖다가 제가 빗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6가지 행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위에 행운이 얹혀지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이 더 와요. 참 묘해요. 사람한테 인기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이 더 딸려요. 그러려고 그러면 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쌓아놓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행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친구가 많으면 더 친구가 더 생겨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행운이 따를 수 있을 만큼 돈의 기본적인 자산이 토대가 있게 만드는 것들,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즐겁게 흥을 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흥이 많은 사람한테 더 행운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음 안의 흥이라든가,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시간에 맞춰서 루틴을 반복해가지고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나를 계속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한 능력이 향상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행운이 와서 그 사람의 능력치가 빛을 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멈춰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활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활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운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고 흥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해서 반복 통해 가지고 일의 능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행운이라는 게 쓱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행운을 갖다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집에 도둑 든다고 돈이 없는데 더 돈 쓸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찢어지기 힘든 시기가 인생을 어차피 온다고 그러면 지금 그 시기라고 그러면 그때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자기 마음 안에 일할 수 있는 활동적인 힘을 저축하고 흥을 저축하고 일의 능력을 개발해 놓고 시간 관리의 습관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을 쌓아 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행운이 딱 오더라고요. 인생의 3번의 큰 빅 행운들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쌓아놓고 가시는 게 저는 행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운마저 통제한다 있을 수 없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내 안에 가질 수 있는 기반들을 갖다가 탁탁탁 쌓아놓고 행운이 나한테 왔을 때 거기에 착 안착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저는 행운을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행운이라는 게 오려고 그러면 준비가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준비가 못된 부분들 중에 가장 큰 거는 3가지, 3대에 걸쳐 놓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3대에 부가 올 수 있는 행운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부가 행운이 와서 그 안에 머무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기본적인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집안은 그래 큰 부자까지는 못 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 할아버지를 놓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1920년대 생이신데 정주영 회장하고 아마 비슷한 또래이실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 부자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부의 장소에 서울이라는 데로 소 팔아가지고 도망쳐 와서 서울이라는 데로 와서 부가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행운의 장소에 와서 계셨고 그 행운의 장소에서 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1920년생이신데 1950년대 부가 시간이 오는 시점에서 저 시골에서 계속 농사짓고 계셨던 것들 이게 부자로 가지 못했던 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를 놓고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1940년대 후반생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부를 갖다가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1970년대 아마 우리나라 이제 개발이 막 부동산 개발이 막 되던 시기에 서울에 계셨거든요. 근데 서울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부의 장소에까지 오셨는데 아버지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부의 능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소득하고 모든 것을 관리해내서 이것들이 자산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버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에 그 좋은 시간에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린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의 장소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시기를 저는 1968년생이니까 그때가 1990년대 이때 했는데 뭐 저와 또래 비슷한 분들은 지금 뭐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나 저의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에 디지털을 바뀌는 부의 장소에 가서 그 부를 갖다가 자기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서 해나가는데 그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부자까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은 부자 정도? 그러니까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작해서 50억 원까지 올라가는 역할들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은 이제 저를 보고서 조금은 더 나은 길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자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나을 건가 그런 공부들을 지금 좀 꾸준하게 아들들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 시점에 놓고 큰 부자까지 못 간 것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저의 삶 부자에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부의 장소, 부의 시간, 부의 능력들이 정확하게 행운과 연결되지 못했던 이 부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라는 건 우리 아들 때는 좀 부의 행운이, 부의 장소, 부의 시간, 부의 능력들이 우리 아들들이 탄탄하게 세워놔서 행운이 오는 순간에 그 행운에 딱 얹혀져서 부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개인이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부의 시간, 부의 장소, 부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이게 어찌 보면은 거시경제의 큰 흐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부자학, 개인이 돈이 들어오는 소득과 돈을 쓰는 지출과 돈이 쌓여가는 저축과 돈으로 불리는 투자와 이걸 갖다가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과 이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충분히 알았을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아까 서울에서 부산을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굽이굽이 이 길들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난제들을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는 아까 말한 경제학에서 얘기해주는 부의 지도를 갖다가 가지고서 자기가 개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학이라는 걸 토대를 통해서 매일 쌓아가다 보면은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부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전 40대한테 드리고 싶고요. 40대가 그걸 가지고서 실행하기에 마지막 시간이다. 그래서 특히 40대한테 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40대라면 아마 1985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일 텐데 1985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서 부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갖다가 월급쟁이 시절에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40대에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40,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생에서 40. 이때 해야 될 게 많아요. 오늘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경제적 안정을 위한 부자 공부를 하시라는 부분들 얘기 드렸고요. 그 외에도 하셔야 될 게 더 많아요. 두 번째 부분을 얘기해 주신다면 40대에 자기 개발에 대한 것들은 꼭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돼요. 인생을 놓고 보니까 가장 훌륭한 투자처가 어디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불변의 가치니까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40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것들을 40대는 꼭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40대에 꼭 하셔야 될 부자 공부, 자기 개발 공부, 일과 놀이의 조화 공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좀 얘기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부자 공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자기 개발 공부, 그리고 일과 놀이 공부도 계속해서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